네, 지금부터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피살 사건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그리고 YTN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왕선택 기자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네. 또 가짜 뉴스가 많아서요. 네.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김정남이라고 지금 사실이 확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그렇게 봐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찬찬히 시간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날짜가 넘었으니까 지금 15일이죠. 13일 오전 9시쯤에 쿠알라룸푸르의 공항에서 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13일 내내 큰 관심을 끌었고 이러다가 어제 한국의 한 방송사가 저녁 8시쯤에 이 사람이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네. 보도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말레이시아 당국이나 한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공식 확인이라는 차원에서 아직도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쯤 해서 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일부 외신들이 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을 인용해서 네. 김정남이 맞다라고는 보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언론의 관행으로 봐서는 공식적으로 말레이시아 경찰이 나와서 확인한 건 없지만 네. 사실로 간주해도 되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저 사망을 팩트로 이제 본다 그러면 네, 사실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면 공항의 쇼핑구역 안에서 지금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로이터 통신의 보도와 또 교도통신의 보도, 또 BBC 등이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을 인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13일 오전 9시쯤에 공항의 쇼핑구역에서 한 남성이 쓰러졌다. 이 남성은 여성 2명이 지나간 뒤에 쓰러졌다. 네. 쓰러진 뒤에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이제 숨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출입국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쇼핑 구역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른바 국경을 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출입국을 그 검색대를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말레이시아 안쪽이라고 봐야죠. 네. 자, 그러면 그 피살 당시의 상황부터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13일 오전 9시경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네. 자, 당시 2명의 여성 간첩에 의해서 독침으로 피살이 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해지고 예. 있는 것이고 추정이죠. 추정인데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 처음에 보도한 언론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도를 했고 네. 신빙성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독침을 이용해서 살해를 한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이 여성 용의자 2명을 현재 추적 중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현재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용의자를 추적 중이기 때문에 네.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네. 자, 남 소장님. 만약에 이게 독침 피살 언론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데 독침 피살이 맞다면 북한의 소행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아직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그렇게 전제한다 그러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한 어떤 피살이다 직접 지시에 의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 왜 피살을 했을까? 네. 만약에 피살로 확인되어진다 그러면은 몇 가지 원인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또 공포 정치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이 김정은의 권력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네. 김정남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 피살이다, 살해다 그러면 살해할 만큼의 직접적인 요인이 있을까? 물론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소수 의견이지만은 한국, 북한이 계속 김정은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가 사실 많이 공론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그런 레짐 체인지를 한다 그러면 그 후계 대안으로서는 김정남이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굳이 이 김정남까지 외국에서 제3국에서 살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을 공고할 구체적인 그 어떤 원인을 가지고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좀 조급한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그런 또 뭐 공포 정치 연장이라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김정 권력의 유지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일단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급 불안 이런 단어를 쓰셔서 그런데요. 이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만약에 평양이나 어디 북한 내에서 만약에 이렇게 죽였다, 살해를 했다 그러면 뭐 보통 저희가 말하듯이 숙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했기 때문에 피살이라는 단어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만약에 했다면 감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다급할까요 지금?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뭐 이게 뭐 해석이 이어지니까 네. 제가 뭐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본 분들이 사실 그 얼마 전에 김원호 국가안전보위부장 지금 보위성으로 바뀌었죠. 네. 부장이 지금 숙청당해가지고 지금 강등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하고도 저는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좀 유추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렇게 숙청 관련해서는 국가보위부, 국가보위성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해왔던 공포정치의 주역 실무행자는 김원홍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김원홍이 불과 얼마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일종의 정치적 숙청을 당해가지고 지금 강등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추했을 때는 김원홍의 입장에서 굳이 김정남도 우회된 건 이복형이지만은 역시 그 백두혈통입니다. 네. 백두혈통을 가지고 제3국에 피살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글쎄요, 그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만약에 그것이 김원홍하고 얘기가 되졌다 그러면은 김원홍이 좀 거부 의사도 좀 밝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어디까지 유추해석입니다.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엊그제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발사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북한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물론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물론 그러니까 500km짜리 미사일 발사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저강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이 앞으로 우리 국내 정세에 따라 가지고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사일 도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했다 네. 한다면은 저는 지금 김정은이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트럼프의 외교적인 부분도 이런 것을 좀 고려하지 않고 역시 자기식 방식대로 지금 뭔가 그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제거해 나가는 그 연장선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북한 핵심 지도부 내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일 것이다라고 유추했을 때 오히려 이번 사건이 뭐 내부적으로는 북한 최고 권력 지도부의 약간의 균열적인 어떤 현상의 하나의 징후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소장님께서는 김정은이 체제에 대한 불안감에 조급해서 이런 피살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다 이렇게 유추를 방금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에서는요, 권력 투쟁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권력 안정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이런 피살 지시를 내렸을 수가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유추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김정은의 그 피살 지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닐 수도 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김정남이 북한 김정은과 관련한 권력 체계에서 몇 단계의 그 축출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로 이제 지목이 되고 그 와중에 김정남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쫓겨나고 평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이제 김정남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김정일도 사망을 했고, 이제는 김정은과 이제 둘이 맞서는데 그때 2011년에 김정일 사망 때 김정남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생일인데 장례식인데도 장남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이미 대립각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안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유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서가 많이 남아 있죠. 북한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아무리 뭐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장례식인데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은 김정은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한 대립각이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그 우암각 사건이라고 하는 김정은과의 물리적인 충돌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단계가 되고요.
2013년에는 장성택,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형이 됩니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은 김정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보호막까지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생활비를 사실은 고모부 장성택이 도와줬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다면은 이미 김정남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미 북한의 권력에서 완벽하게 제외가 된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선상에서 암살의 필요성은 좀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어쩌면 돌발적인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2년과 2013년 어간에 김정남이 망명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사건은 저도 뭐 들은 바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근거가 워낙에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네. 보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국이나 또 한국을 상대로 해서 망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설이 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그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간간히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그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북한에서 암살을 해야만 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암살해야만 하는 어떤 사건. 네, 만약 망명이랄까 있다면. 망명을 해서 혹시라도 김씨 가문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뭐 CIA나 한국의 정보팀에 가서 폭로를 할 수도 발설을 있고. 하게 된다면 예. 북한에서는 암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네. 과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 망명설 또 그 저기 아버지 장례식 불참 말고 그 전에 후계자로 지목이 됐다가 네. 그게 후계자에서 탈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저희 알려진 게 일본에선가 무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1년 5월의 일입니다. 네. 2001년 5월에 김정남과 그의 가족이 불법 위조된 여권, 도미니카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네.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일본 텔레비전 화면에 촬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미움을 샀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래서 아마. 망신도 예. 있고 예. 그렇게 이제 그 경솔한 행동을 한다 이런 이제 미움을 받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에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은 김정일이 그때 김정남을 후계자로 지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아니면은 후계자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는가 이견이 많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후계자에 대한 구상이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만 2008년 8월에 네.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병상에 있다가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지목했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어떤 문제들을 후기 구도와 연결짓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가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네. 예, 일단 김정을의 후계자로 그때 후보군에 올랐던 게 김정은과 김정남이죠. 지금 말씀드린 연도가 중요한데 네. 후계 구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면 2008년 8월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계산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김정남은 2008년도 이전에 이미 2001년도에 미움을 받은 상태여서 후계자로서는 다소 좀 제외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2008년도 8월에 김정일이 갑자기 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2주일 이상, 3주일 정도 의식불명이었습니다. 네. 의식불명했다 깨어나서 다시 보니까 자기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 지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해 10월부터 후계자 작업을 해서 2009년도 1월 달에 김정은을 지목했다. 이런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 되겠는데 이 대목에서 김정남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빠져 있었고 그러다가 2009년도에 그런 사정을 모르던 김정남이 김정은의 미움을 받아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쫓겨났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설들입니다. 그 지금 과거 이력을 설명을 했지만요. 과거 김정남의 행적을 보면 일본, 뭐 마카오, 뭐 중국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처음 아닙니까 이번이? 글쎄요, 그 뭐 개인 행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글쎄, 그간에 제 개인 생각에는 말레이시아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 김정남의 생활 근거지가
기본적으로 중국권이었죠. 거기다 네. 마카오에 이제 중심적으로 했고 제가 알기로는 마카오에서 사실 우리 거기 교민, 우리 한인들하고도 뭐 교제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같은 그 어떤 뭐 중화권 내에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거는 왜 말레이시아에서 이랬을까 하는 장소적인 문제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뭐 제가 봐서는 아마 김정남의 어떤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분방하고 또 자주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피살이라 그러면은 역시 북한 내에서 계속 김정남을 이제 추적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말레이시아를 택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중국의 어떤 범위 내에서 벗어났다 피살이라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거기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중요 인물에 대한 어떤 보호나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 가지고 피살이라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동선을 아마 예밀하게 추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네, 왕선택 네, 기자는 김정남은 기본적으로 마카오가 근거지였는데 2013년도에 이제 장성태 처형 이후에 사실은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낭인 생활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 낭인 생활을. 네.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마카오에서 사실은 이제 김정남이 금융과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었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프랑스에도 좀 갔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좀 갔었습니다. 네. 프랑스는 당연히 아들과 관련된 여행일 것이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이런 곳들을 전전하면서 암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질문하시죠. 예, 아들 말씀하셔서요. 아들 그 김한솔 군이죠. 네, 네. 예, 김정남이 피살되면서 아들 김한솔 군의 신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학을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 대학교를 이제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보냈고 졸업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언론에 나와서 예전 인터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네. 12년 김정일 사망 이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로 말을 했고 그래서 관심을 끌었고 또 훈남이라 그래서 뭐 인기도 좀 얻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아주 굉장히 비운 속에서 지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소장님. 아까 좀 전에 그 공포 정치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숙청 뭐 피살 이 북한 내에서 숙청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김정은이 지금 뭐 집권을 하고 우리가 가장 뭐 충격받는 건 역시 장성택부터인데 이게 아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장성택이 구축한 북한 내 또 중국 관련 어떤 근거지가 많기 세력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사실상 중요한 인물들 대부분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지도자로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인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숙청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 장성택뿐만 아니라 이영우를 비롯해가지고 또 얼마 전까지만 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김정술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복형이지만은 김정남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어떤 그 공포 정치의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흐름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김정남을 가지고 이렇게 살해까지 피살까지 하면서까지 자기 권력을 공고화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역시 의문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무쪼록 북한 체제의 구조적인 요인보다 지금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거기 어떤 약간 멘탈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클 거라 저는 이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공포 정치 해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김정은에게 충성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또 하나 그 공포 정치하면서 숙정한 명목이 대부분 다 맞지가 않습니다. 뭐 대부분 다 참 어찌 보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 어찌 보면 자신의 권위에 대해 가지고 좀 약간 불순하다. 뭐 그런 좀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가지고 숙청하거나 또 강등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심리적 요인들이 좀 강하지 않은가. 또 하나 지금 이제 김정은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 아주 지금 강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어떤 외부의 어떤 위협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두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보면 자신의 공포 정치, 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오버해가지고 그 김정남도 하나의 그런 자기 권력의 장애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 시점에서 가지고 미사일 발사 도발한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제한된 거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할 뚜렷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는 모르겠는데 외부적 어떤 환경 속에서 상당히 좀 압박감을 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유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공포 정치의 일환으로 국무부 장성택에 이어서 만약에 이복형에 대한 피살이 사실로 알려진다면, 확인이 된다면요.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일어날까요? 좀 반감이나 어떤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김정남의 존재는 이제 모른다고 보는 게 기본입니다. 김정남의 출생 자체가 사실은 좀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저희는 다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김정일은 1960년대 말에 김영숙 그런 이름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정식 결혼이고 첫 번째 결혼입니다. 그랬다가 1970년쯤, 69년, 70년 그쯤에서 성혜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여배우와 동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성혜림. 본부인이라고 알고 있는. 두 번째 부인입니다. 예. 그 이 성혜림은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였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였는데 그 여배우를 김정일이 보고 한눈에 반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강제 이혼을 시킨 다음에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혼 과정이 이렇게 이제 불륜이 좀 있었고 그래서 1971년에 김정남이 태어났습니다.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손자가 태어난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비밀 동거가 어느 정도는 시간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남의 존재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남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고영희의 자손인 김정철, 김정은 또 김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인이 사실은 이제 무용수 출신이고 이제 유명한 분이었지만 제1동포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인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까지 지속이 됐었죠. 그랬다가 2009년에 갑자기 김정은이라고 하는 굉장히 김일성과 닮은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후계자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의 아들이 김정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김정남을 기본적으로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픽 준비도 성혜림이 먼저 돼 있어서 첫 번째 부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김정숙이 먼저 결혼한 첫 번째 부인이고 김정숙, 김영숙. 예, 김영숙. 네, 김영숙. 김영숙이 첫 번째 부인이고 성혜림이 두 번째 부인. 저희가 보통 성혜림을 본부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첫 번째 부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만 둘을 낳았었. 하나라는 말도 있고 둘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첫 번째 부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제 김정일이 그야말로 이제 반해서 결혼한 사람은 성혜림입니다. 자, 지금 일단 그 현지에서 독사를 하고 도망을 간 것으로 알려진 뭐 추정이지만 2명의 여성 간첩을 잡고 나면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왕선택 기자 그리고 남광규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